안녕하십니까.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설경환입니다.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의 공식 선거 운동이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선거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진정한 지역의 대변자가 될지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책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서구갑 선거구엔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토론에는 3분의 후보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토론의 초청 대상이 아닌 민중당 김주업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호 후보의 방송 연설은 이 토론회에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결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송갑석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김명진 후보입니다. 기호 3번 김명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주동식 후보입니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되며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저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송갑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의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례없는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은 위협받고 있고 생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이 국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내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힘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 전국 최전방에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생존의 위협과 생계의 고통으로부터 꼭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유권자 여러분, 2년 전 서구민들은 저를 광주 유일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지지에 보답하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 초심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송갑석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진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구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국밥집으로 유명한 양동시장 하나식당도 매출이 반토막입니다. 금호월드 상가는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예 손님들이 발 길이 없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로 세계가 이제 한국은 망했다라고 할 때 뛰어난 리더십으로 최단 시간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밤 11시까지 외환 상황을 체크하고 실업률 대책에 공부를 할 때 저를 비롯한 청와대 보좌진들도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밤을 새웠습니다. 당시의 열정과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위기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명진 지난 22년 동안 청와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회, 여야 정당 등에서
국정 전반을 경험하고 안목을 길러온 국회 일꾼, 국회 전문가입니다. 이제 국회 일꾼이 광주의 일꾼,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뉴 DJ 정치인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동식 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조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2번 주동식입니다. 제 선거 구호가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입니다. 호남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지만 이 정권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배급주도 성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가 추락하고 수출도 폭망했습니다. 일자리 만든다며 몇십 조씩 퍼부어도 3040 세대 일자리는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탈원전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훼손시켰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중국의 남한 총독인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하면 광주와 호남은 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도박꾼, 빚 보증 서준 꼴입니다. 호남 출신 고위직이 많아지는 것도 독약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호남이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해 보면 호남은 지금 진분서 바뀌고 탕수육 얻어먹는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호남이 위험합니다. 광주가 문재인을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호남이 문재인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수가 몰락한 것은 호남을 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가 실패했다고 지금 호남의 선택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호남도 건국과 산업화 등 보수의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공통 질문에 대한 새 후보의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들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때문에 어떤 직책보다 높은 도덕성과 소명감이 필요한데요.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책무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김명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은 세 가지입니다. 도덕성, 소명의식, 실력. 첫째,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제 도덕성은 기준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심판하겠다고 국회의원 하지 않습니까? 원칙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국회의원 하면서 본인의 도덕적 흠결이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날카롭게 추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공약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국회의원은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확고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이 입신양명, 부귀영화의 수단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면 3대 협정입니다. 24시간 의원회관에 불이 켜져 있어야 국민들의 24시간이 편안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는 아마 밤을 새워야 될 것입니다. 그게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대접받으려고 국회의원 하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자기 절제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의 길을 가십시오. 세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연습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정당, 정부, 행정부죠.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싸웁니다. 국회의원들 싸박질한다고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갈등과 분규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방안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방안을 만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고 대화, 타협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 소명의식, 대화, 타협이 가능하게 하는 실력, 이 세 가지가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자질이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책무에 대한 새 후보의 철학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동식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치인이 청산유수 달변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말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그 메시지가 대중을 움직이는 진실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메시지로 대중을 움직여서 조직화하고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3김 이후 리더십 창출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리더로 키운다며 스펙 좋은 도련님들, 변호사나 교수를 모셔왔고 또는 젊은 피 수혈한다며 운동권 투사들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스펙 화려한 지식인들도 구호 외치고 후배들 꼬셔서 음모 꾸미는 재주밖에 없는 운동권들도 우리나라 정치의 리더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누구나 아는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를 녹음기처럼 되풀이할 뿐입니다. 정치인은 자기 연설문을 직접 쓰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메시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호남의 문제 등등 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글을 모두 직접 써왔습니다. 저는 다들 외면한 호남 혐오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외쳐왔습니다. 제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렸지만 보수 후보로서 광주 출마를 단행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를 갖췄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갑석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올해 2월 24일은 저에게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광천 종합터미널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일이 그 일이었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와서 한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이었습니다. 무려 27년간 대물림 대원 광주의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지방정부를 다그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끝내 이루어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 정치인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난 4월 3일이라는 날짜 또한 저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한정공대의 설립이 승인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정공대 설립 주장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저의 첫 목소리였습니다. 재작년 여름 당시에는 한정공대 설립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고 그것을 지적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심정으로 나주환전 본사를 찾아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100년 대계를 위해 광주 전남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한전공대를 설립하라. 언론이 대석들길했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중앙정부 청와대를 움직여서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때 홀로 옳은 문제를 외칠 수 있는 그 용기 또한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개별 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동식 후보께 묻겠습니다.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증가하면서 수출 여건조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 경기와 계절 가전 제품의 수요 감소로 지역 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요. 광주 지역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망하는데
광주의 제조업만 별도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형 제조업체가 망하면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의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소득주도 성장부터 그 정책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금지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적용하고 있는 지나치게 노조 편중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악법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그 규모와 대우를 줄여가야 합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무원 급여는 국민 평균 1인당 GDP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배 수준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까지 생각하면 더 엄청납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죽어라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민간 분야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경제 전반, 제조업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탈원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한국 제조업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전기가 값도 비싸지고 품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기아자동차 단순 조립 가공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 협력업체와의 연관이 약합니다. 대지에 뿌리 내린 나무가 아니라 가지만 잘라서 꽃병에 꽂아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래서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빅그린 산단에 유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송갑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번화가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함께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은 실정인데요. 좁게는 광주, 넓게는 대도시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제안할 만한 입법 정책이 있다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생활 SOC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SOC 사업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광주 광진간 고속도로 건설,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 건설, 경전선 전철화, 광주 대구간 내륙 고속도로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이런 것들이 지난 2년간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신설하거나 증액시킨 1,583억 원의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제는 있습니다. 산단 진입도로를 새롭게 증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체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병목 교통체증 구간인 광천 사거리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도 신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통적인 SOC 사업을 넘어서서 생활용 SOC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 문제랄지 주거 문제 해결이랄지 건강복지와 결합된 생활형 SOC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무시민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설이랄지 서구의 제2건강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랄지 그다음에 광주의 대표 시립도서관을 건설하는 문제 등 지난 2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대표적인 일들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독동 다목적 센터를 건설하는 것, 농성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 그다음에 상무소각장 부지에 복합 커뮤니티 타운을 건설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제기된 생활 SOC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난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차장 한 곳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생활복합형 생활 SOC 사업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서 발전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서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 운행 차량이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자동차 산업이 가야 할 방향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 경제의 주력 산업입니다. 이 미래차 대전환기에 있는데요. 지금 그 기회를 실기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광주도 자동차 중진 실력에서 하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확실한 세계 강자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완성차 시장은 바로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산업 미래 비전으로 2030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광주가 그 미래 자동차 산업에 정부가 2030 미래 비전으로 준비한 그 전진 기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성장이 예상되는데 광주의 자동차 산업도 전반적으로 친환경차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기 수소차 판매 비중을 정부는 33%까지 2003년도까지는 늘리겠다는 그런 정책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를 미래 자동차 정진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서 국내 판매 기반을 확충하고 또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갖는데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차 전환의 핵심 요소가 바로 전장 부품, 전기장치 부품 아니겠습니다? 이걸 광주로 유치하고 또 이런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미래차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 지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핵심 소재와 부품 자립도도 50% 수준에서 약 80%까지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 광주 서구가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펼쳐지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앞서 답변한 개별 의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2명의 후보에게 최소 1회씩 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성 질문은 삼가하고 심층적이고 알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송갑석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은 7분입니다. 네, 먼저 미래통합당 주동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제조업에 관한 주동식 후보님의 식견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인사말을 통해서도 새 후보가 공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모든 경제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중소기업인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야 각자의 철학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준비돼야 될 문제이겠지만 현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시급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지원 방안이랄지 해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코로나 대응은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다른 주제로 나올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준비한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하위 70%는 무조건 얼마씩 지원한다. 이런 식의 현금 살포는 굉장히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어떤 그런 정부가 기준을 정할 게 아니라 요청하는 분, 나이가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되 적시에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주되 그 돈이 공짜로 뿌려서 없어지는 돈이 돼서는 안 되고 나중에 저리로 상환 기간을 길게 해주더라도
반드시 갚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그 광주에서 여러 가지 이 신세계 백화점이나 호텔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중소상공인들, 상인들, 이 기업인들 절대로 도와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 규제를 이번 기회에 풀어가지고 얼마든지 그 대기업 그리고 자본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결단,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유럽의 또 구미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대공황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책의 수단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창조적인 지원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동식 후보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로 AI 산업을 힘있게 추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예결위원, 그중에서도 또 예결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 지역의 AI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했던 경험이 새로운데요. 근데 작년에 제가 참 그 애를 먹었던 것이 작년에 미래통합당,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 이 저희 광주의 AI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 제가 예결위장에서 굉장히 그것을 막아내느라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 주동식 후보님의 입장과 견해는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AI 산업이 이제 미래형 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지원하고 한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래형 산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만들어서 틀을 정할 수가 없는 산업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민간 자율에 의해서, 민간의 창의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면은 정부 지원 예산이 지원되면은 항상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해라. 그리고 해외의 어떤 검증된 사례를 가져와라. 해외에서 검증된 사례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지 직접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나라 정부 이 IT나 이런 첨단 산업의 지원이 지금까지 항상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IT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제가 자유한국당에 그분들이 반대한 그 이유까지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AI 조성 그 지원 방식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 정부가 직접 개입보다는 민간인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주는 방식의 접근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 광주시의 AI 관련된 원안 예산은 426억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뚫고 오히려 200억을 증액시켜서 626억으로 그나마 힘있게 AI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진 후보님께서 드린 질문이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산업 분야, 하나는 AI 산업 분야 두 가지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 관해서는 풍부한 식견 또 대안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AI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나 또 본인의 견해 이것은 듣질 못해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광주 AI 중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는 다 우리 에너지 사업, 자동차 사업, 헬스케어 사업 이런 분야로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미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이제는 전자제품 아닙니까? 그 ICT 기술에다가 AI 기술이
접목이 돼서 미래 자동차, 환경 수소 자동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 테스트 베드라든지 그 기반을 확충하는 걸 광주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진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7분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동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린 게 제조업 경기 회복 방안이었는데 우리 광주의 제조업의 가장 핵심은 자동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최근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내일은 이제 한국노총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그 파기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송갑수 후보님께도 질문을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동식 후보님께 지금 우리나라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적정 임금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사민정의 타협의 결과물인데 그게 지금 파기 직전입니다. 이거에 대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주동식 후보님의 1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7분 동안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저도 이제 기대도 많이 걸고 또 이제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냉정하게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어떤 광주형 그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이 기업들의 팔을 드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 기업 활동 투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기업들의 요구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 하는 거 보면은 경제 논리가 아니고 기업의 경영 논리도 아닙니다. 정치 논리에 가깝습니다. 이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광주에 왜 기업들의 자본이 유치되지 않고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는가? 저는 간단히 말해서 광주가 굉장히 대기업, 기업 활동,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주 후보님, 광주형 일자리를 이제 중단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신 아닙니다. 거죠? 저는 방향을 네. 바꿔야 한다는 오케이.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다음에 답변 지금 기회를 그게- 1분 아니, 근데 자꾸 제가 이야기-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네, 그러게 1분만 하시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 후보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청와대 앞에서 파기 선언한대요. 들으셨습니까? 네, 네. 그 전에 또 4월 2일 날이죠. 거기서 파기 선언을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 있고 이 정부에서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협약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한 역사적인 대전환이다. 그리고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광주 정신의 결과다라고 축하해서 너무나 잘 되기를 바랐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4월 2일 날 한국노총과 다시 민주당하고 정책연대를 해서 공동선대기구를 구성하셨죠. 네. 그런데 대통령의 프로젝트이고 대통령의 관심 사업을 한국노총에서 파기 선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찬물을 끼얹고 굉장히 광주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 이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 송 후보님은 앞에서 그동안에 2년 동안 했던 얘기를 그야말로 깨알같이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 주제하고도 다르게 지금 그거보다 광천동 터미널보다 더 100배 중요한 게 저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의 민원실장을 자처하는 송갑석 후보님께서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올 정도로 어떤 대책을 하셨고 이게 파기 선언 이후에 혹시 윤정혜 호남 광주 또 한국노총 광주 전남 본부장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고 또 지금 현재 뭐 파행이라면 파행이고 또 갈등이라면 갈등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광주형 일자리는 직접 고용 1,000명, 거기에 따르는 간접 고용 효과 12,000명, 그리고 노사 민정이 함께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면서 새로운 기업 모델, 새로운 노동 모델을 송 후보님 죄송한데요. 제가 하기 위한- 주도권 시간이니까 조금 네. 개입하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우리 저 고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광주의 민원실장을 자천하는 송갑석 애결위원 유일 여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 연대를 하고 공동 선대기구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싶어하고 대통령 프로젝트인 광주형 일자리와 우리 청년들의 비혼이 담긴 일자리가 지금 무산되기 직전인데 송갑석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고 오케이 지금까지는 상황이 여체해서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은 우리 시민들이 좀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 노사민정이 함께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주가 모범이 돼서 군산형 일자리, 창원형 일자리 이렇게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새로운 모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반드시 곳곳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의 그런 선언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국회 내에서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련 예산을 뒷받침한다랄지 어쨌든 공장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관련 진입로를 개설한다랄지 공장이 원활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제. 그다음에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노사 타협으로 이렇게 했었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에 정확하게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노동이사제 도입의 문제,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추천이사제의 문제, 핵심적으로 사장, 부사장의 문제겠죠. 그다음에 적정 노동시간 준수의 문제, 원하청 관계 시스템 구축의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당장 제가 또 얼마 짧게 전에 이야기되고 개입하겠습니다. 있는 송 의원님 죄송합니다. 10초가 시간이 얼마 없어. 내일 청와대 앞에 가서 파기 선언을 만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일 선거운동 때문에 못 가시나요? 제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쭉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언을- 파기 직전인 상황에 대해서 여당 유일 국회의원으로서 광주의 민원실장을 자처하고 대표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내일 청와대 앞에 가서 읍소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이 없네요. 다음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동식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한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7분 드리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게 상대가 말 못하게 막는 건 아닌데 좀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그 송갑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교통체증 해소 방안 말씀하시면서 SOC 사회 간접자본이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SOC라고 그러면 특히 교통 관련해서 지하철 노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송정역과 광주역 이 문제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노선 저도 이제 지하철 타보면은 이 러시아워 시간에도 지하철 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텅텅 비었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뭐 이건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광주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노선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광주 시민이 145만인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도시의 지하철 노선이 러시아워 시간에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다는 건 한마디로 노선 엉터리로 설정이 돼 있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 서구에 있는 유스케어 터미널조차도 거치지 않는 아니 지하철 노선을 만든다 그러면 터미널에 가장 먼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이 SOC 사회 간접 자본의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역대 지금 간단히 말해서 광주와 호남은 민주당 정권이 여당으로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지금 기득권으로서 의사결정권을 주도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전혀 입싹 씻고 이거 뭐 다시 새로운 뭐 SOC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 참 저는 이게 좀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송정역, 광주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송정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몰아가지고 시설도 해주고 넓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송정역하고 광주하고 분산하다 보니까 송정역은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근처에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엄청난 지금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광주역은 거의 지금 거의 다 폐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저는 1차적으로는 이 광주의 공무원 그리고 그 공무원들과 함께 결탁해 있는 정치인들, 호남에서 광주에서는 여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말 시민들 앞에 공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활형 SOC 이야기했는데 SOC가 무슨 생활형이란 말 붙는 원래 무슨 개념애가 앞에가 소식어가 붙으면 이건 왜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생활형 SOC라는 거 SOC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센터, 뭐 시립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합 커뮤니티 이런 거 저기 시민들 그 예산 따먹어 가지고 운동권 시민단체들 돈 빼먹는 그런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무슨 생활형 SOC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솔직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좀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김영진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차라고 그러셨는데 친환경차라는 게 이게 보면은 전기차, 수소차 다 포함이 되는데 어느 게 중점이 주어져 있습니까? 수소차, 전기차, 예. 광주에 나갈 방향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광주의 중요한 자동차 산업이 광주의 중요한 산업이니까 친환경차라고 맞물릴 것이 아니라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굉장히 정반대 방향이에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친환경차라고 그러셨는데 만일 광주의 자동차 산업에 선정한다 그러면 전기차입니까? 수소차입니까? 줄로 지금 다 양방향으로 기업별로 그건 말도 안 같이 되는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인 전기차하고 거죠.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그렇게 리소스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가지 둘 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잘 공부 안 하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수소차,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수소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이 수소차지 결국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이거 방식을 좀 바꿨을 뿐인데 이 모든 게 다 보면은 이 뒷받침이 되는 게 어마어마한 전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전기 인프라 없이는 전기차고 수소차고 뭐고 시도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전기 인프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살을 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값도 비싸지고 그다음에 전기 품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 태양광 전기 품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일정하게 어느 시간에나 고정된 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기저전력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태양광이나 이 친환경 에너지 전기는 절대 기저전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죽이고 이 기저전력인 원전을 죽이고 사실은 원전 죽이면서 무슨 LNG니 태양광이니 무슨 풍력이니 그다음에 무슨 심지어는 석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불러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란 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의 정치 그리고 나가서 호남과 광주의 정치를 이끌어 가실 두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피상적이고 아니한 이야기를 하신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 광주형 아까 아침 일자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형 일자리 여기 그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 팔 비틀어 가지고 끄집어 오는 거예요. 절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광주 시민들 분노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주에 기업이 오지 않고 광주 경제가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팽배해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실은 많이 막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금호월드, 어등산 개발 모든 게 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광주에서 그 반대 정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한마디 더 진짜 기분 나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자기 산업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도 잘 안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국비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국비 예산을 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에요. 그 대기업들 돈으로 실은 광주 호남에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한 반발 정서, 분노, 증오는 가장 심합니다. 그걸 부추기고 있는 게 민주당 등 좌파 정치인들이고요. 정말 호남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주도권 토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세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만큼이나 걱정스러운 것이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소비와 생산이 줄면서 지역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는 대공황에 비견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부양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9조 1천억 원이죠. 긴급 재난기금을 지급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아마 2차 추경도 곧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명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또 수출 기업에는 수출 짓는 자금 조기 지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 등 방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의 속도입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과거의 매뉴얼과 과거의 규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골목골목 다니고 은행 가보고 신보 가보고 하면은요, 현장 담당자들도 위에서 정확한 매뉴얼이 주어지지 않아서 굉장하게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제안합니다. 공직자든 그 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혹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 규정 위반이나 혹은 적극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 현행 면제제도, 면책제도 같은 걸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율적 판단을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운영자금 지원 방안,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상향, 그래서 생계 위기하고 자금 압박 이런 이중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원이 있고, 또 수출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 진흥 자금을 조기 지원하는 거하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소비 확대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회생하는 방안으로 소비 확대가 돼야 되고, 착한 소비 활동 이거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동식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아까 이제 질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 유례가 없는 사태에서는 유례가 없는 지원책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현금 뿌리는 식은 좀 안 됩니다. 그렇게 풀린 돈은 나중에 경제의 발목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살고 올해만 살고 내년에는 안 살고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는 지속되어야 하거든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실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금리로 지원을 하되 나중에라도 그 돈은 받아내야 됩니다. 먹튀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은 기존 예산을 전용하되 추경이나 국채 발행은 피해야 합니다. 골목 상권 보호 등 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신세계 호텔 등도 당장 건설에 착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역경제 심각했습니다.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에 청년 인구는 해마다 5천 명씩 빠져나갑니다. 사회복지 편성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일할 사람들은 사라지고 예산 뜯어먹는 사람들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이걸 부채질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호남의 분노와 한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호남을 이용하려면 호남이 계속 가난하고 낙후돼야 합니다. 보수 세력과 기업 증오를 부추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광주는 묘지와 기념관의 도시입니다. 생산과 상관없는 시설과 행사, 그걸로 예산 뜯어내서 운동권들이 무의도식합니다. 진짜 목적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건데 명분은 5.18과 민주화를 팔아먹습니다. 시민들이 그들의 볼모입니다. 노조도 그들과 한패입니다. 광주를 망치는 것은 이런 공짜 심리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하고 기업 협박하고 등치는 걸 없애야 자본이 들어옵니다. 기업에게 생떼 쓰고 협박하는 민주당과 운동권부터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송갑석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입니다. 두 분 후보께서 똑같이 진단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도 생산과 소비, 투자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범위에 있어서도 지구 어느 한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기업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중소 영세 상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이전에 이럴 때는 대증요법식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게가 무너지면, 기업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3배, 4배의 돈을 쏟아부어도 회생시키기가 힘듭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다 더 과감하게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방식, 해오지 않았던 발상을 과감하게 써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에서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국가가 돈을 아끼려 하다 보면 개별 가게에서 시민들이 빚을 지게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 주머니를 풀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시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사태에서 보듯이 초반에는 그러한 혼란을 겪었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조금씩 진정세를 보였듯이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의 문제, 절차의 문제는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고요. 먼저 주동식 후보부터 설명해 주시죠. 먼저 광주를 교육 프리존, 교육 자유지대로 만들겠습니다. 광주는 산업화에서 소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광주형 일자리처럼 보는 것처럼 지금 기업들 팔을 비틀어 가지고 굴뚝산업 유치해 봐야 별 효과 없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에서 앞서가야 합니다. 자사고를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가능한 학교 설립을 자유화해서 광주를 교육혁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광주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전국의 인재를 광주에 유치해서 호남의 우호적인 국가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와 교사 선택권을 주고 교사들에게도 학생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화란 이름을 붙이니까 경제민주화도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사실 경제를 정치화하자는 논리입니다. 기업 활동을 올가매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만 배를 불리는 논리입니다. 기업 경쟁력은 추락합니다. 깡패 노조들의 막장짓도 정당화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위원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의도와 달리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광주와 호남처럼 경제 체질이 약한 곳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알바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최저임금제 제도 자체도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갑석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내일 있는 정의로운 미래도시 에이스 광주라고 하는 이름의 광주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8 역사를 바로잡고 광주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5.18 역사왜곡 특별법을 반드시 21대에는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반드시 광주로 유치하겠습니다. 이제 에이스 광주의 A입니다. 광주의 미래 산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인공지능 산업입니다. AI 인공지능 산업을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들을 글로벌 AI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엔 컬처의 C, 문화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한국문화기술원 CT연구원을 광주의 유치를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입니다. 광주 에너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업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에는 청년 창업 중심 도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캠퍼스 조성을 비롯해서 민간 주도 AI 스타트업, 지역 특화, 벤처 창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서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서구, 청년 창업가들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후보의 핵심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은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저는 정부 주도로 광주 군공항을 조기 이전해서 광주 전남 상생 발전에 전기가 되도록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 군공항은 30만이 소음 피해이고 15만이 이미 배상을 받은 문제 사업입니다. 특히 개발 제한 등으로 국민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저기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그리고 마륵동 군 탄약고 이전 고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등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광주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건 역시 2016년 적합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해당 예비 전 후보지의 지역 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지만 결정을 해야 될 책임은 국방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국방부, 단체장, 국회의원, 국무조정실을 모두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과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군공항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가적 규모의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바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권이 무한 책임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제 김명진 필요하면 제가 국방이라도 지원을 해서 군공항 이전 사업 1년 임기 1년 내에 조속히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 후보의 핵심 공약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후보의 핵심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앞서 방식과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2명의 후보에게 각각 최소 1회씩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송갑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후보를 지정한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토론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동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은 질문입니다. 이따가 주동식 후보님 저 주도권 토론 때 저한테 답변 기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네, 꼭 그때는 답변 기회 좀 주십시오. 네. 자, 주동식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후보님께서 다른 데 썼던 글에서도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고 또 오늘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 정견 이런 것에서도 나왔었는데 뭐 이런 겁니다. 호남의 현재와 같은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일, 반미 정서는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후보님께서는 고향도 이쪽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경제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투자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도시라면 어떤 기업이 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후보님 보시기에 광주가 부족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채워야 될 점이 있고 이런 건 누구나가 그럴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도시가 통째로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 도시에 어떤 기업이 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후보님께서는 이곳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대단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 근거가 뭔지도 대단히 궁금하지만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신중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일, 반미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이제 그 질문을 두 가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은 어떤 기업이 오겠느냐 그런 말씀 아십니까? 그런데 이건 마치 이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주가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안 오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업이 안 오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 기업 하시는 분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시민들의 마인드고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오지 말라고 말려도 옵니다. 그냥 돈 싸들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말을 실제로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광주가 그동안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정서가 강한 도시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이야기했습니까?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업들 안 옵니다. 왜냐?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본말이 뒤집힌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어떤 사례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금호월드, 신세계, 어등산 간단히 말해서 이게 기업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온갖 그냥 좀 간단히 말해서 생떼 쓰고 돈 내놔라 그러고 그다음 무조건 반대 논리,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일부 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업들 발목을 올가매고 네, 후보님. 예.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후보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예. 잘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아닙니다. 제가 됐습니다. 또 뭐 예. 다음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다음에 후보님께 뭐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일, 반미가 있는데 정서가 있는데 그것을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그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대단한 상처를 주는 이야기고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식으로 색깔을 뒤집어 씌우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고 또 심각한 견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명진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진 후보님, 군공항 이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하지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군공항 이전의 절차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7개 단계고요. 네네.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고 다른 질문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임기 1년 내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김명진 후보님의 공약입니다. 네, 맞죠? 예비 이전 후보지입니다. 그렇죠. 예비 네, 이전 후보지. 이전 후보지가 네, 아니고. 네, 네, 예비 이전 후보지. 그런데 지금 이제 답변 저희는 시간 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광주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진행 중이죠.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수원은 이미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전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전에 예비 이전 후보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금 화성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년 이내에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는 국방부 장관이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6년에 적합성 판정이 났는데 벌써 지금 4년이 다 돼갔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조금 있으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이 빨라지는데요.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금년 11월부터는 소송 절차 없이 이제 보상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이게 더 이상 퇴라고 지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부칙조항이라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핵심 공약에 대한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명진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지정한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주동식 후보님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기존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지금 벌써 그 100만 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는 거 지금 우리 여야를 헌법에 나온 헌법 개정 절차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예. 경제민주화 폐기를 위해서 예. 개헌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 예. 개헌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우리 이제 고등학교 국회의석이 때 3분의 2 그걸 얻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발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경제민주화 이건 우리 헌법의 119조 1항에 있는 사항이죠.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은 경제 문제 민주화에 대한 개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3분의 1의 발의로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국회의원 제적의원에 다시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자면은 미래통합당에서 제적의원 과반수는 획득하기 어려울 상황인 것 같은데 현실성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민주화 폐기하는 개헌 추진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좀 진행되고 난 뒤에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니,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 의원님께 추가적으로 아까 군공항 이전 문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 문제는 제가 군공항 문제하고 우리가 또 광주형 일자리 문제 이건 굉장히 광주의 핵심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서로 문제의식은 같습니다. 우리 송 의원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노력을 한 것도 알고 또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아쉬운 게 국방부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송 의원 여당 의원이시고 애결의도 하셨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혹은 앙규백 국방위원장이나를 만나가지고 군공항 이전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촉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 국방부 장관은 뭐 정경두 장관 전 장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국방부에서는 현재의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다소 답답한 네. 답변을 바로 그겁니다.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광주에서 시민 단체가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작년이죠. 5월 11월 국방부에 올라가서 골귀대회도 하고 가서 촉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배상을 해서 소송을 해야 되지만 우리 당의 김동철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이제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소송 절차 없이 막대한 돈이 국방부의 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에게도 제가 답변 질문 드릴게요. 네네. 똑같은 상황이어서 국회 이제 4월 15일이 끝나고 나면은 빨리 이 지도자급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1년 내에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설명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국회도 21대가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은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고 소음 피해는 소음 피해도 계속되고 사업은 지연되고 시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그건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대에서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모든 예비 후보자들이 그런 공동으로 서약을 한다면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21대뿐만이 아니고 20대 때도 서약을 했었고요. 아마 19대 때도 서약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법 중에 하나가 국방부 장관이 당장 예비 이전 후보지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수원의 예를 왜 여쭤봤냐면 수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방부가 판단하기에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특히 화성시와 협의를 거쳐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의 문제의 법은 고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시간 제가 좀 주시죠.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그래서 지금의 말씀을 법은 드리면 자, 지금의 국방부 법은 입장 들으면은 국방부 이야기 되고 해당 예비 지원 후보지 주민들 입장, 단체장, 거기 해당 지역 국회의원 얘기 들으면은 그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사항이어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게 바로 정치권에서 항상 강조하신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거고 그러면 그 고리는 바로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다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선순환의 반복이어가지고 또다시 4년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쉬운 건 여당 힘 있는 여당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대답할 예결 시간 좀 위원님도 주세요. 하셨으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부탁을 오고 있을 때 이건 광주 전남의 상생 과제여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니까 언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은 국방부 너희들 한 거에도 협조를 못 받을 거다. 더더구나 골기대회 2번 다 안 나가셨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안 나가신 거죠. 야당 의원 김동철 의원, 천정배 의원 그 더운 날 피를 토할 때 여당 의원께서는 안 나가셨잖아요. 왜? 국방부 장관은 여당이고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에 안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당 답할까요? 의원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4년 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 있는 예결위원을 하실 때 이걸 반드시 답을 받아주셔야 될 사항이어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지금 목소리가 대답할까요? 높았습니다. 지금 대답할까요?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동식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7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주도권 토론인데 이게 상대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할 시간 안 주고 가버리면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좀 약간 그건 좀 사회자께서 좀 제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헌법 제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정주영 회장이 그 이제 뭐 하자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뭐라고 이제 곤란하다 그러면은 해봤어 임자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 하는데 모든 이 그 법과 제도는 필요에 따라서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이거 개헌 콘센서스가 뭐 문제라는 이야기 하시고 그다음에 미통당이 의석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개헌을 위한 새로운 제도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컨센서스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송갑석 의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8 역사회복 특별법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대학교 졸업하기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남겨두고 제가 뭐 가두 시위를 나가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처단을 제가 내걸고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5.18이 아무리 크고 그런다 해서 인류 문명의 유산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까지 언론의 자유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5.18이 그 국민 대중에게 설득력을 얻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 행위는 5.18을 오히려 모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 5.18을 오히려 모욕하는 거고 굉장히 왜 사실은 광주가 5.18이 그 호남의 고립, 광주의 고립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추진하시는 5.18 역사회복 특별법은 광주와 5.18 호남의 그 고립을 더 부추기는 그런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자체가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니까 이제 AI 자꾸 말씀하시는데 AI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AI는 그 민간의 창의력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도 하셨던데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비즈니스 AI로 새로운 것을 무슨 시도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결국 묶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최저임금제 묶이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묶이고 지금 보면 AI IT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IT라는 것은 원래 근무시간 자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머릿속에서 굴리고 연구하는 게 IT인데 이걸 지금 정부가 일률적으로 묶어 세우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AI를 정말로 살리려고 그러면은 정부 규제부터 없애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 스마트폰 씁니다만 스마트폰이고 뭐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인류의 최첨단 이기는 기업들이 만드는 거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그거 가로막고 공무원들은 그거 규제하는 게 일이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 관광 이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많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주는 관광 불모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주에 관광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광주는 아까 아침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한테 질문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기념비의 도시입니다. 네. 이거 기념비는 절대 관광 상품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예 딱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명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광주에 군공항 이전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4개 지금 예비 이전 후보지가 예. 국방부에서 예. 작전성 검토하고 부지 적합성 검토를 통해서 예. 예비 후보지가 4정이 정해졌고요. 예. 그걸 이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 후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그러면 정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반대를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전했을 때 예. 종합적으로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기회를 드리지를 못한 거죠. 그걸 드리고 나면은 판단이 이제 달리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그러면 때문에 그 지원을 광주 군공항 그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송정 군공항은 광주 공항은 단순히 민간 공항이 아니라 이게 중국과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방위에 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조건 불편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근다고 해서 흔히 님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딘마의 백야드. 아마 내 쪽에는 불편이 끼치기 싫다는 건데 저는 좀 더 그보다는 합리적인 방안 뭐냐면은 광주의 이 공항은 이 수선 역할이 크거든요. 미군기에. 그러면은 미군기의 수선이라는 것은 굉장한 첨단 지식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저는 어떤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군 기지가 무조건 이 골칫덩어리로 버려야 할 존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군 기지 주변에 원래 군사 기술이라는 것은 가장
그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이 군사 기술입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수리 어떤 단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광주가 그냥 단순한 소비 도시가 아니라 정말 첨단 IT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럴 때 AI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전 하지 말고 그냥 예, 저는 그것도 하자는 생각해 볼 수 있지 말씀인가요?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너무 질문 시간을 안 드려 죄송합니다. 송갑석 의원님, 후보님 답변해 좀 해주세요. 네, 하도 질문이 많아서 뭘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선 그냥 짧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 5.18의 광주의 뭐 고립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5.18의 기간 동안 광주는 고립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립됐던 광주의 경험이, 그 고립 속에서 싸웠던 광주의 경험이 영원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퍼졌고 세계로 퍼졌습니다. 기실, 그때는 고립되고 다치고 죽고 했지만 그 정신은 살아서 널리 확산되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됐었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100% 동의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2년 전 국회의원 낙선 이후에 700여일 동안을 서구 골목골목을 땀으로 적시고 주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낙선의 아픔을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 서구 주민들이셨습니다. 명품 서구 진짜 일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 주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묻지마 정당 투표에서 벗어나서 후보의 도덕성, 자질, 역량, 정책 등을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십시오. 공직자에게 도덕성은 기준이 아니라 이제 기본입니다. 도덕성이 없으면 신뢰할 수 없고 또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공약도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표쏠림 일당 독주는 필연코 오만과 독선을 부릅니다. 경쟁 구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쟁이 있어야 정치도 경쟁력이 생깁니다. 집권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주개혁정부 집권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저 김명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하는 뉴 DJ 정치로 호남 정치의 위상을 복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남 집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싸움판 대결 정치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패거리 이념 정치가 아닌 민생 우선 정치,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그리고 늘 뒷북 대응하는 뒷북 정치가 아닌 선제 대응하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칭찬과 박수받는 정치 하고 싶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김명진 성원해 주십시오.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동식 후보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입니다. 광주는 1980년 5월 이후 40년째 끔찍하고 잔인한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광주가 고립에서 탈피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도버 해협의 풍랑이 거세지면 대륙은 고립된다.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보다 프랑스가 고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진실이 됐습니다. 영국이 세계 시장이라는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고립은 고통스러웠지만 역사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민주화와 진보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는 그 고립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과 기업 등 인류 문명 진보의 방향이 아닌 반시장, 반기업, 반미, 반일, 친북, 종중 등 반문명 세력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광주가 영원히 고립되는 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방금 뉴 DJ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3비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김명진 후보께서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3비 80년대 중반에 한참 학생운동 시위가 격화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3비란 비폭력, 폭력은 안 된다. 비반미, 반미는 안 된다. 비용공, 용공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호남이 이 좌파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위대한 광주 시민들께서 오는 4월 15일 대한민국과 문재인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한 표 한 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갑석 후보께도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우리 의료진 중에 최초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고 허영구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의 안식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월 봄이 왔지만 여전히 방역 현장에서 제 몸조차 돌보지 못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 방역 전쟁과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광주를 꼭 지키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 8명의 후보들이 모두 당시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패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오만과 무능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매서운 회초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촛불의 한가운데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을 시켰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개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전국의 위기를 기어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광주의 민원실장으로 고분분투했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서구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새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에 이어서 민중당 김주업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호 후보의 연설회가 방송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남은 기간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과 소신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더 해야겠죠. 아울러 지역 유권자들도 후보들을 더 꼼꼼히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책임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후보자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네이버 TV,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보면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김주업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4일까지 공무원이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직과 노조위원장을 사직하고 민중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에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또한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채 소위 N포 시대라는 꿈도 희망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갈수록 삶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들의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를 분배하는 기준을 정하고 배분하는 것이라 합니다. 곧 정치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담당해온 기성 정치 세력이 정치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수 특권층은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국민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창당한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이며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천직으로 알았던 공무원까지 사직하고 인생을 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중당의 대표 공약인 1%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을 몰수해서 서민에게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에 각종 불공정한 특혜와 불법, 편법이 개입하여 1% 특권층에게 대다수의 부가 독점되어 있습니다. 부의 독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분야를 독점하는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99% 국민들은 원래 자신이 만든 부를 빼앗기고 갈수록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나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처럼 권력을 이용해 모은 자산이나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독점한 재벌, 코로나 재난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사례처럼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모은 자산을 그대로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자산을 몰수하여 집 없는 사람에겐 집을, 땅이 없는 농민에겐 땅을, 빚이 많은 사람에겐 부채 탕감을,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기초자산을,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몸이 아픈 사람에겐 무상의료를, 배우고 싶은 사람에겐 무상교육을, 정년을 맞은 국민에겐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모든 가구에 표준 생계비를 보장하여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노동자이며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된 나라가 곧 선진국이자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권 보장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언제든지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들도 자신의 요구를 담아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동네별 무상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는 광주 제1전투비영단을 즉각 폐쇄하여 평온하고 정원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광천동, 농성동, 양동을 비롯하여 노후한 도심을 무분별한 재개발이 아닌 원주민의 주거권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도시 재생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광주에 국공립 요양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광주시에만 국공립 요양원이 없습니다. 보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요양원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영남 사람은 미통당을 찍고 호남 사람은 민주당을 찍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고 내 표가 사표가 될까 봐 돼야 될 사람보다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제 바꾸어 주십시오.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해 주시고 될 만한 사람이 아닌 되어야 할 사람을 찍어 주십시오. 많은 유권자께서 정치인은 그놈이 그놈이고 그 정당이 그 정당이라고 질책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광주 정치는 특정 정당이 독점해 오지 않았습니까? 민중당의 정치인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진보 정치인 김주업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경쟁자가 없으면 오만해집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광주 정치에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높은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져야 광주가 바뀝니다. 민중당이 바로 대안입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주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결국 줬다 뺏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위기 극복 자금은 국내 10대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약 800조의 보유세를 부과하여 충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항상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주업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고통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홍길동 같은 신생 정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김성호,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저희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돈을 배당하는 당입니다. 작년 8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수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후보 추대와 함께 전국 정당으로 창당하여 5천만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고 알아주는 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수 1017명으로 압도적 1위, 본선 후보자 선거구 253구역에서 현재 235명이 등록하여 기선 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슬로건은 부정부패 노, 예산낭비 노, 가계부채 S, 국회의원 세비 노, 국회의원 특권 노, 국민배당금 S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주요 핵심 정책은 33가지 혁명, 메커니즘 정책, 33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1년 살림살이 예산은 6조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1년 살림살이 예산은 256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2020년은 1년 예산 512조 원입니다. 완전 슈퍼 예산이자 엄청난 부자 국가인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김성호가 왜 나라 살림 국가 예산을 들먹이는지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돈 배당금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 모두 90% 이상이 중산층, 중류층으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재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예산 512조에서 60% 전략해서 300조 확보, 재산비례 벌금 제도로 해서 100조 확보, 그리고 미국처럼 특수사업자 신설로 해서 100조 확보, 36가지 세금 통합을 해서 또 100조 확보, 재벌 탈세 방지 200조 확보. 자, 예산이 남아돕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큰 국가 시스템을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바꿔서 사장은 대통령, 간부 임원들은 무보수 정치인, 회사원들은 공무원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는 33 정책을 투표로 혁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성과를 위해서는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인 투표로 지지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명 정책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가지 정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혁명입니다. 65세 이상 부부 440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채혁명 정책입니다. 1,500조 가계부채를 무이자 용적 탕감해서 서민경제를 중산층으로 바꾸겠습니다. 신불혁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혁명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 결혼과 출산혁명 정책이 있습니다. 교육혁명 정책이 있습니다. 취업혁명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의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세계의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약과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좋은 정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망국적인 지역 갈등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가지 정책을 일일이 말씀 못 드렸고 홈페이지와 선거벽보를 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국민 모두에게 국민배당제를 실시하려는 정책 18세 이상 150만 원 평생지급, 65세 이상
220만 원을 평생 지급하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태산이 평지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세상에 변화가 많다는 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시고 이제는 늦었지만 국민배당금 제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역 갈등, 부모와 자식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사상과 이념 갈등, 모든 원인은 돈 때문입니다. 각박한 세상, 돈이 돌고 돌면 자살하는 것도 없어지고 효도도 할 수 있고 부모 노릇도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에 이번에는 반드시 총칼이 아닌 투표로 혁명해서 똑똑한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생 파탄에 대한 18세 이상 생계비 1인당 1억 원을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확실한 지지를 했을 경우 전국의 국회의원 151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6월 말까지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원을 통장에 꽂아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방송국의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할 말도 못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림을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서구 갑 기호 8번 김성호 후보 인사 마무리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